안녕하세요. 편샘의 이유 있는 한국사 이야기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임진왜란 3대 대첩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진주대첩과 행주대첩입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이 진주성입니다. 진주성은 서쪽과 남쪽이 남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동쪽은 절벽이고 북쪽은 산과 절벽입니다. 천연 방어의 구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강이 만든 천연해자, 남쪽과 서쪽은 남강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 넘어야 하므로 공격이 어렵고 공격 방향에 제한이 됐습니다.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성의 많은 부분이 절벽 위에 세워졌습니다. 절벽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다리를 걸거나 성을 오르기가 힘들어 방어에 유리했습니다. 절벽 어떻게 올라탑니까? 좁은 접근로와 제한된 공격로. 진주성으로 들어가는 길은 성문과 몇 개의 좁은 길뿐이어서 대규모 병력이 한꺼번에 공격하기 어렵습니다. 좁은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대규모 병력으로 공격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뿐 아니라 높은 성벽과 견고한 석성, 성벽이 높고 두꺼운 돌로 쌓여 있어서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 위에선 성 아래로 화살과 총통, 돌을 쏟아 부을 수 있게 유리했습니다. 지형로입니다. 남쪽에 남강이 흐르고 서쪽에도 남강이 흘렀습니다. 동쪽에는 산과 절벽이 있었고 북쪽에도 산과 절벽이 있었습니다. 상상도입니다. 진주성은 남강을 끼고 절벽 위에 세워져 있어서 하늘이 만든 천연소입니다. 네, 천연소에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죠. 남강 절벽 높은 지형이 자연해자와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적이 접근하기 어렵고 공격 방향에 제한이 있습니다. 성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공격하는 지형이 이점이 있었습니다. 적은 병력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진주성 1차 전쟁에서 일본군은 2에서 3만 명이었습니다. 조선군은 3천에서 4천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선군이 승리했죠. 그 덕분에 어떻게 했어요? 일본군은 전라도 진출이 저지되었습니다. 조선의 군량의 확보가 됐습니다. 조선군과 의병의 사기를 진지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진주성의 특징 앞에 설명했었습니다. 남강을 천연 방어선. 진주성은 남쪽에 남강이 흐르고 있어서 자연 해자 역할을 했습니다. 방어용 물길 말하는 거죠. 일본군은 강을 건너거나 제한된 통로를 이용했기 때문에 공격 방향이 제한되었습니다. 조선군은 공격이 집중되는 지점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두 번째, 높은 석성입니다. 돌로 쌓은 성이죠. 중국 성들은 돌이 아니라 벽돌을 만든 성입니다. 진주성은 흑성이 아니라 견고한 석성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사다리를 걸고 성을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공격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성 위 조선군은 화살, 총통, 돌 등을 아래로 공격하기가 유리했습니다. 공격로가 좁았습니다. 세 번째, 성문과 접근로가 제한되어 일본군은 한꺼번에 돌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좁은 공원에 몰린 일본군은 조선군의 집중 공격을 받아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번째, 높은 성벽의 이점. 높은 성벽에 적의 움직임을 멀리까지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총은 유령 강했지만 성 위에서 성 아래로 공격하는 조선군이 방어에 더 유리했습니다. 그 당시 총통이나 활의 사거리가 조총보다 더 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 안에 방어 공간이 있었습니다. 진성 내부에는 병력과 군수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주민과 의병이 함께 성 안에서 지속적으로 방어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방어 효과. 앞에서 설명한 거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진주성에는 남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강은 어떤 역할을 했나? 천연 해자 역할을 했고 공격 방향을 제한했습니다. 높은 석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사다리 공격이 지연되고 방어가 유리했습니다. 좁은 접근로입니다. 일본군의 대규모 돌격을 차단했습니다. 높은 성벽입니다. 화살, 총통, 돌 공격에 효과를 극대화시켰습니다. 성 내부의 공간입니다. 장기 방어와 보급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평가를 보겠습니다.
진주성은 자연지역 남강 인공 방어 시설의 석성이 결합된 대표적인 방어 거점이었습니다. 김시민이 뛰어난 지휘와 화포 운영이 더해졌습니다. 수적으로 6배에서 10배에 달하는 일본군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진주대첩에서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진주성 전투가 벌어졌냐? 벌어진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일본군은 전라도를 점령해서 군량미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산도 대첩, 앞에서 지난주 우리 한산 대첩 얘기했죠? 해상 보급로를 그때 막혔다고. 때문에 육로를 통해서 전라도로 진출하려고 했습니다. 육로로 통하는 길이 바로 진주성입니다. 진주성은 경상우도 방어 중심이자 전라도로 들어가는 중요한 길목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점령해야 할 목표였습니다. 이순신의 수군에 의해서 한산대첩에서 바닷길이 좌절됐죠. 그러면 갈 수 있는 데가 육지를 통하는 진주성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진주성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측 병력 보겠습니다. 조선군은 3,000에서 4,000명입니다. 그것도 관군과 의병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일본군은 2에서 3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김시민 장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김시민 장군은 화포와 총통을 적극으로 활용했습니다. 비격진텐내 등 화약 무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비격진텐내는요, 이따가 행주대첩 때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것입니다. 성밖의 의병과 협력해서 일본군을 견제했습니다. 호수아비를 설치하고 야간 음악 연주 등을 통해서 심리전을 실시했습니다. 부녀자에게 남장을 시키어 병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마전술을 썼습니다. 기만전술을 썼습니다. 끓는물과 돌, 화살 등을 이용해서 치밀한 성곽을 방어했습니다. 전투 결과 어떻게 했을까요? 일본군은 큰 피해를 입고 퇴각했습니다. 김시민 장군은 전투 중 총상을 입었으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일본군은 전라도 진출 계획이 체결됐습니다. 바다에서는 이순신에 의해서 한산대첩, 육지에서는 김시민 장군의 진주성 전투. 그래서 두 전쟁이 다 대첩이라는 이유를 부르는 이유가 전쟁 흐름을 바꿔놨기 때문에 대첩이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역사적 의의, 일본군의 전라도 진출이 저지하여 조선의 군량 확보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조선군과 의병의 사기를 크게 높이고 승리였습니다. 이후 의병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의 전세를 바꾸는 중요한 승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한산대첩, 두 번째가 진주대첩입니다. 그러면 진주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곽을 활용한 방어입니다. 진주성은 높은 성벽과 남강을 이용한 천연 방어선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사다리를 이용해서 여러 차례 성을 공격하려 했지만 좁은 성벽 때문에 병력을 한꺼번에 투입하지 못했습니다. 성을 공격하는 일본군은 화살과 화포에 집중적으로 노출될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화포와 화약 무기의 적극 활용입니다. 조선군은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등 화포를 효과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게 뭐죠? 대포, 중포, 그 다음에 소포로 할 수 있는 거죠. 화살 조총뿐만 아니라 돌, 화약 무기를 함께 사용하여 일본군의 밀집 공격을 저지했습니다. 일본군은 조총은 강했지만은 성벽을 파괴할 수 있는 중포가 충분히 없었습니다. 네 번째, 의병과 백성들의 협력입니다. 성 안의 주민과 의병도 함께 화살을 나르고 돌을 운반하여 방어에 참여했습니다. 부녀자까지 군수품 보급과 성 방어를 도왔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장기간 방어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심리전과 기만전술입니다. 밤에는 횃불을 많이 켜 병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했고요. 허수아비를 세우거나 부녀자를 남장시켜 수비 병력이 많은 것처럼 연출했습니다. 그 덕분에 일본군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조선군의 실제 병력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했던 거죠. 일본은. 이렇게 해서 진주성 전투가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군의 한계가 무엇일까요? 일본군은
평주 전투에서 강했지만 성을 공격하는 공선적 경험과 장비가 부족했습니다. 평주 전투가 강했기 때문에 신립 장군이 이끌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반복적인 정면 공격으로 피해가 누적됐습니다. 장기전에 필요한 보급도 원활하지가 않았습니다. 승리의 핵심 요인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김시민의 뛰어난 지휘, 진주성의 유리한 지형과 견고한 성곽, 조선군의 화포와 다양한 방어 무기의 효과적 운영, 의병과 주민이 함께 조직된 조직적인 방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진주대첩에서 승리를 이끌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주대첩입니다. 행주대첩의 전투 배경은 1593년 1월 조선과 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자 일본군은 항량 방어를 위해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건율이 한강에 내려다 보이는 전략적 요충지인 행주산성에 진을 쳤습니다. 위협적인 거죠. 당시 행주산성은 토성과 목책에 덧댄 방어 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 내외 이중 목책과 토제 보강의 조총의 공격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산성의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산성을 여러분이 보면은 되게 초라해 보입니다. 성 같지도 않고 토성 같지, 이렇게 능성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성벽도 높지도 않고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 뭐 이런 데서 전투를 하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주산성의 높이는 124에서 130m이지만 평지에서 능성까지의 높이가 7에서 80m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70에서 80m의 고도 차이는 적의 접근이 어렵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동안 공격을 계속하잖아요. 방어와 조망이 유리한 천연 요새 지형이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높이는 성벽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중국의 장안성입니다. 상당히 웅장한 성이죠. 지금도 많이 관광객들이 가죠. 성벽 높이는 무려 12에서 14m입니다. 성벽 위에는 여장이라는 사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 장안성이 행주산성에 비해서 엄청 커 보이고 더욱 단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보겠습니다. 평지를 기준으로 해서 본 산성의 높이입니다. 행주산성은 약 평지를 기준해서 7에서 80m 높이입니다. 남한산 더 높죠? 480에서 560m였으니까. 장안성 어때요? 12에서 14m입니다. 어느 성이 가장 높을까요? 남한산성, 행주산성, 장안성이죠. 산성과 산성의 규모는 지형을 이용해서 매우 높은 곳 측정된 반면 평지 도시에 세운 장안성은 성벽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12에서 14m이고 이렇게 높죠. 심지어 중국의 성들은 벽돌로 만들어졌습니다. 공성전에 약하다는 소리죠. 인민나라 당시 일본군의 공성무기입니다. 물론 대포도 있었겠지만 유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화약에 쇠구슬을 채워서 성내에다 투하했다 하죠. 그 다음에 운반, 성벽을 넘어 오르는 사다리도 있었고요. 당파, 성문을 부수기 위한 충격 망치도 있었고요. 자와타, 성벽을 허물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도 있었고요. 고이시 투하 장비,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큰 돌을 던지는 구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가지고 산을 올라갈 수가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죠. 가능하다. 사다리를 가지고 산을 올라간다? 이러한 무거운 걸 가지고 산에 올라간다? 그게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이렇기 때문에 산성은 상당히 거의 천하무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과 전쟁사에 있어서 산성을 하나의 전략으로 선택했습니다. 다시 행주산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행주산성의 구조입니다. 밑엔 토성이었죠. 그 위에 목책을 세웠습니다.
토성이었습니다. 토성 위에 목책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그쵸? 그리고 그 위에 이중 목책을 세웠죠. 여긴 지휘부. 이렇게 성을 세웠습니다. 행주산성의 자연적인 요소 보겠습니다. 동북 남쪽이 급경사입니다. 서쪽은 한강 절벽으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방에 튀어서 적의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주산성에 대한 구조와 행주산성의 천연 요새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모든 산성은 거의 천연 요새입니다. 병력은 어떻게 했을까요? 조선군은 2,300에 3,000명이었습니다. 그것도 관군만 아니라 의병, 승병을 포함한 군대입니다. 일본군은 2에서 3만입니다. 10배죠. 일본은 수차례 파상 공세를 펼쳤지만 산 정상으로 오르는 좁고 가파른 길 때문에 병력을 한꺼번에 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선군의 무기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이 아는 활과 화살, 화차, 신기전이죠. 총통, 진천내. 그 다음에 수차, 속포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신기전, 진천내, 수차, 속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기전입니다. 얼마 전에 신기전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발사관은 대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나무통이죠. 여기다가 화살을 넣는 겁니다. 지지대가 있었습니다. 발사 각도를 조절하는 거죠. 회전축이 있었습니다. 좌우 방향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점화장치가 있습니다. 화약에 불 붙이고 발사되죠. 수레입니다. 신기전 화살은 어떻게 되어 있냐? 앞에 화살촉이 있고요. 뒤에 화약실이 있고요. 추진 화약이 있었고 꼬리기 있었습니다. 추진 화약에서 날아가겠죠. 그 다음에 화약실이 어떻게 폭파하겠죠. 그래서 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기전은 운영의 예입니다. 신기전 발사 순서 맨 처음에 뭐예요? 발사관을 화살에 꽂아서 장전하겠죠. 그 다음에 각도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점화를 하면 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기전입니다. 신기전의 특징은 세계 최초의 다연장 로켓입니다. 한 번에 여러 발을 발사하여 넓은 지역을 공격할 가능했습니다. 화살보다 먼 거리를 공격했기 때문에 적을 공격할 수 있어서 성방어에 유리했습니다. 불을 일으켜 화재 효과도 일으키고 적의 사기를 저하했습니다. 왜? 갑자기 굉음과 함께 수십 발의 화살이 날아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임진왜란 당시 삼각 방어전에서 실전에 투입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진천내입니다. 행제초서 일본 왜군을 무력화시킨 비상의 무기. 적이 성 아래에 모였을 때 던져라. 진천내는 조선 중기에 개발한 화학 무기 중 하나로 뾰족한 쇠못이 박힌 기통용 폭탄입니다. 지면의 폭발과 동시에 사방으로 쇠못이 흩어집니다. 화약이 있었고 쇠못이 있었죠. 그 다음에 목재 있었고. 작동을 보겠습니다. 적이 밀집한 지점에 떨어지죠.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부에 화약이 폭발해서 쇠못이 사방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왜군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적군은 어떻게 됐어요? 몸과 다리에 온통 쇠못이 박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설사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치명적이겠죠. 그리고 여기에도 쇠못이 한두 개입니까? 다량 살상용 무기입니다. 지금의 수류탄과 비슷하죠. 그렇지만 이 진천내는 우리나라만의 무기는 아닙니다. 명나라에는 설리라고 있었고 유럽에는 스트렐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둘 다 쇠조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단보다 날카롭지 않죠. 14세기에서 15세기에 나왔습니다. 보병과 기본공격, 보병과 기본공격. 우선 진천내는 정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보병 집단 공격. 특징, 조선의 독자적 화약 무기였고 못을 박는 구조로 치명적인 살상력이 있었습니다. 상성 방어전, 야전에서 적의 밀집 부대에 효과적이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이거 맞는 저건. 그 다음에 수차 석포입니다. 행주 대첩의 주력 화포. 물의 힘을 이용해서 수차 장치를 통해서 화포를 안정적으로 발사할 수 있도록 만든 무기입니다. 구조는 폼신이 있었고요. 수차가 있었고
권양장치가 있었고 포대가 있었겠죠. 이 모습입니다. 원리는 뭐냐? 수차에 물이 흐르면 수차가 회전합니다. 그래서 회전력을 받아서 권양 장치를 움직입니다. 이 권양 장치를 움직입니다. 포신을 권양 장치의 힘에 의해서 포신이 각도가 조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준이 끝나면 점화하여 포탄을 발사했죠. 그렇지만 이 흐름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수차 연속 발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수차석포는 조선과학기술과 군사기술이 결합한 우수한 화포입니다. 행주대첩에서 왜군의 대규모 공격을 막아낸 핵심 무기였습니다. 물의 힘을 이용한 자동화 원리는 세계적으로 보긴 드문 사례였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행주대첩에서 사용했던 무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경과를 보겠습니다. 새벽에 일본군이 집결했습니다. 이에 3만 명이었죠. 행주대첩의 북쪽 강가에 집결했습니다. 조선군의 경태를 살핀 후에 일본군은 여러 부대로 나눠서 성의 북쪽, 서쪽, 남쪽 계곡을 통해서 일제 공격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군은 화차, 총통, 수차, 석포, 활, 화살 등을 격퇴했습니다. 1차 공격이 오전 7시, 8시죠. 2차 공격이 3시, 2차 공격, 3차 공격이 오전 8시에서 10시경이었습니다. 일본군은 병력을 늘려서 연이어 공격을 했으나 가파른 지형과 목책, 집중 사격으로 거듭 격퇴했습니다. 일본군만 밑에서 죽은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4차 최후 공격을 했습니다. 총력을 기울여서 마지막 공격 감행했습니다. 조선군은 진천 내 화차, 총통을 집중 발사해 적 기지를 죽였습니다. 오전 11시에서 12시 일본군이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군이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수의 사상을 내고 일본군은 사기가 크게 떨어지는 후 퇴각했습니다. 조선군은 성에 내려가지 않고 추격 사격을 통해서 피해를 줍니다. 화포로, 신기전으로. 완전한 승리를 오후에 얻었습니다. 일본군은 황강을 따라 물러가며 더 이상 공격을 포기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설방면이죠. 행주산성은 임진강과 한강에 만나는 요충지로서 강에 따라서 일본군의 보급로를 위협하고 한강을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그 당시 추정 군대 보겠습니다. 조선은 2차 303,000명, 일본군은 약 2만에서 3만. 관군, 의병, 승병, 부대들을 이루었죠.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 부대로 나눠 공격했습니다. 조총과 칼, 창을 이용했습니다. 행주대첩의 승리를 보면 지형의 장점입니다. 가파른 산과 협소한 길로 적의 대규모 병력을 차단했습니다. 견고한 방어시설, 토성과 이중목책, 토제의 축성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황무계우요, 화차, 총톡, 차석포, 진천내를 집중 운영했습니다. 지휘가 리더십입니다. 권율 장군의 뛰어난 사기 진작을 이끌어냈습니다. 지휘관의 리더십, 아까 얘기했죠? 민관 승의 협력, 관군, 숙명, 결과를 어떻게 했어요? 일본군은 큰 피해를 주고 격퇴했습니다. 권율 장군은 도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한양 수복의 발판을 마련했죠. 조선군은 사기가 회복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임진왜란 전세를 조선 측으로 유리하게 전환시킨 또 하나의 사건이었죠. 세계 대첩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한산 대첩을 통해서 일본이 바닷길에 막혔죠. 수를 통해서 가는 보급로가 차단됐습니다. 진주성 대첩을 통해서 전라도의 막대한 군량을 확보하려는 계획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보급나는 14기겠죠. 세 번째, 행주 대첩의 전쟁을 통해서 일본군은 어떻게 했어요? 전체 전세가 조선군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3대 대첩이 다 중요합니다. 승리 요인은 무엇일까요? 가파른 지형과 목토성, 목책을 이용한 방어였습니다. 즉 산성이라는 거죠. 승리 요인은 산성이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권율의 뛰어난 지휘와 사기 진작. 세 번째, 화차, 총통 등 화학 무기 집중 운영. 그것뿐만 아니라 한강을 통해서 화살과 보급이 자연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이 한정적인 일본군과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광군, 의병, 승병이 협력했습니다. 이러한 승리 요인 때문에 행주대첩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주대첩과 행주대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진주대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진주대첩의 원인은 일본군은 전라도를 점령해서 군량미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산도 대첩 이후 해상 보급이 어려지자 육로를 통해서 전라도 진주를 시도했죠. 진주성은 전라도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군이 전쟁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진주성에서 승리했습니다. 왜 승리했을까요? 김신민의 뛰어난 지휘, 진주성의 유리한 지형과 견고한 성과, 화포와 다양한 방어 무기를 효과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병과 주민이 함께 조직적인 방어를 했던 것입니다. 행주대첩 전투 배경, 조선 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했습니다. 일본군은 한양 방어를 위한 반격을 준비했죠. 권율은 한강의 전략적 요충지인 행주산성에 진을 쳤습니다. 행주산성은 토성의 목책을 덧댄 방어 시설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중 목책과 토지를 보호하겠습니다. 행주 대첩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뭐냐? 첫 번째, 가파른 지형과 토성이었습니다. 목책을 이용한 방어, 즉 산성이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권율이 뛰어난 지휘와 사기 진작이었습니다. 리더십이 뛰어났다는 소리죠. 세 번째, 화차, 총통 등 화학 무기를 집중 운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을 통한 화살과 보급 지원이 끊임없이 이뤘습니다. 즉 광군과 의병, 승병이 협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행주대첩에 승리했었던 거죠. 그러면은 이런 행주대첩의 결과와 영향을 보겠습니다. 일본군은 큰 피해를 퇴각했습니다. 권율은 2공으로 도원수로 임명됐습니다. 한양 탈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조선군의 사기가 상승했습니다. 일본군의 수도권 공세가 이어가기 힘들게 되었던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이죠. 이렇게 3대 대첩을 통해서 전세가 일본군에서 조선군으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진주대첩과 행주대첩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